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석유화학 정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입니다. 석유화학 피크 논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탑다운 관점, 시장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시장 조정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바텀업 관점, 섹터 관점에서 보시면 이미 시황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차화정을 상회할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측면에서든 그렇고 섹터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우려들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2004년부터 2006년, 7년까지도 그렇고요.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16년, 17년, 18년 이 모두 중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였는데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 화학업체들과 정유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거라면 사실은 경기에 민감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에솔 같은 우리나라 화학 정유 업체들이 부정적일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긍정적인 쪽에 금리 인상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화학업체들, 정유업체들 주가는 좀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업 관점에서 보면 공급 증가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차트는 지난 2000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증설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박스 쳐놓은 구간이 호황기를 박스 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증설이 과거에 많았던 구간에도 호황기는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공급 요인이라기보다는 수요 요인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수요 관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정유업체들, 화학업체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려 왔던 게 생각 외로 수요가 좋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보다는 수요 요인에 포커스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화학 제품이라든지 정유 제품이 얼마나 쓰이는지 사실 실시간으로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측 자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호황 사이클이라든지 다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수요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GDP 증가율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석유화학 수요 증가율은. 그리고 거기에 탄성치가 곱해져서 석유화학 수요 증가율을 저희가 보통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GDP 증가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의 함수니까요. 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보이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이 이 글로벌 GDP 증가율과 우리나라 주요 화학업체들의 합산 시총 추이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15년부터 17년까지도 그렇고요. 글로벌 GDP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시총이 증가하지 않았던 구간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GDP 증가율이 글로벌리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같은 경우도 21년보다는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GDP 증가율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기 GDP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22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탄성치란 요인도 있습니다. 탄성치라는 거는 결국 생활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생 관념이 변화하면서 이 개인 위생과 관련된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 방식의 변화들이
이 또 석유화학 수요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탄성치가 변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를 긍정적으로 만든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 백신 접종이 가팔라지면 분명히 이 탄성치는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의문들이 시장에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GDP는 올라오는데 이 탄성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효과가 어떤 쪽이 더 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석유학 쪽에서는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성치가 좀 줄어드는 부분보다 글로벌 GDP 증가율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개별 제품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PP 같은 제품들은 마스크나 부직포, 마스크 부직포나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들이 이런 코로나 덕분에 좀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건데요. 근데 PEPP 같은 제품은 건설용 파이프라든지 전선 피복, 화장품 용기 이런 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파이로 봤을 때 건설용 파이프라든지 전선 피복 쪽이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더 큰 쪽의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마스크나 부직포, 음식 포장 쪽이 좀 줄어들어도 충분히 수요가 플러스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판덱스도 그렇습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가 마스크용 이어밴드로 사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괜찮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래 스판덱스는 일반 의류 쪽에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전체 스판덱스 중에서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가 의류 쪽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의류 수요가 굉장히 회복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이 마스크 쪽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최근 스판덱스 시황을 보면 중국 가동률은 96%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재고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품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인 비디오 같은 경우는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스판덱스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의류 쪽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스판덱스의 수요가 다시 성장하는 걸 보여준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위생용 장갑 덕분에 수요가 많이 좋아졌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동이 늘어나면서 타이어 쪽의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전체 고무 시장에 있어서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쪽의 수요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개선 효과들이 장갑 쪽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들을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시는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ABS 같은 제품들도 작년에 좋았던 포인트들이 조금 슬로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 칩 부족이 해결되면 충분히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컨택트의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컨택트 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석유화학 수요는 플러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작년보다도 더 좋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더 좋은 수요를 저희는 올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2015년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구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실적은 꾸준히 좋아졌고 시총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당시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면
특정 한 제품만 좋아진 게 아니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좋아지면서 모든 제품들의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업체들이 NCC 업체들이 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시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과 시총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구간에도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히 펼쳐졌었어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계속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2015년도랑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2020년도에 에틸렌 증설은 6.3%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증설이 작년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6.3%의 증설, 꽤 많은 증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수요가 많이 흡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6% 정도의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석유화학 수요는 작년보다 나빠지기 힘들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고, 그러면 6%의 증설 정도면 사실 수요의 레벨업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공급적인 부담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이라든지 중국 쪽의 증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도 중국 중심으로 해서 증설은 많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황이 좀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이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증설이 많았다라는 거고, 최근에 갑자기 공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황이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 이슈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GM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재거동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구매 수요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의 가격이 이 아시아, 한국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싼 상황입니다. 심지어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증설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과거 같으면 운송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비를 감안하고 이쪽 지역으로 보낸다면 이 가격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됐을 건데요. 지금 운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유럽으로 물량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게 아시아 지역에 조금씩 쌓이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송 이슈가 완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아시아의 물량들은 미국, 유럽으로 한꺼번에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가격 하향 압력이 아마 제거가 될 거고, 그 시점부터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회사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유럽으로 물량을 보내는 업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만 잡으면 미국, 유럽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운송비를 감안하고 굉장히 큰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사실 아시아 가격이 좀 빠져서 심리적으로는 좀 주가가 빠졌지만,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 미국, 유럽 쪽으로 나간 물량들의 비중이 좀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아시아 쪽이 좀 슬로우한 부분들을 많이 메이크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주가의 조정 요인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게 조금씩 보인다면 그 시점이 아마 주가의 반등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레벨을 한번 보시면 재고의 레벨이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상반기에 좋은 시황은 단순히 가수요 때문이 아니라 실수요가 뒷받침된 시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실수요가 받쳐주는 그림이 저는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이라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리스타킹이 나올 수 있다, 시황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붙었던 상황이라면 시황에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시총이 과거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못한 상황인데 이익 자체는 과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익 창출 능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이제 올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수년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수년금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수소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고 2차전지 소재 쪽에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OL 같은 업체들도 최근에 수소사업에 진출을 발표를 했고요. GS라든지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이런 정유사들도 대부분 수소사업을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대하게 쌓이는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들에 진출하고 있다는 포인트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학 쪽은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간으로 회사의 실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피크아웃은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유 쪽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다른 섹터들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펀더먼털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고요. 공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가동 가능 정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캐파가 늘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정도의 정제 설비가 없어졌고요. 이 정도면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의 MS가 20%이기 때문에 글로벌 캐파의 한 1% 정도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사실 정제 설비들은 대규모 증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탄소세라든지 이 원유 업체들, 정유 업체들에 대한 탄소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정유사 가동률인데 어제 데이터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88% 정도가 나왔고요.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동률은 완전 정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항공유라든지 휘발유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동률은 올라오고 재고가 하락하는 그러면서 시황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뚜렷하게 시황이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벙커 CU 가격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벙커 CU 가격 하락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고도화 설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화 설비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탑픽이 S-OIL인데요. S-OIL이 2018년도에 고도화 설비를 완공을 하고 사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팬데믹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S-OIL이 증설한 이 고도화 설비에서 나오는 PO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벙커 CU 가격도 많이 하락해주기 시작하면서 아마 S-OIL은 지난 3년 동안 이 고도화 설비 완공하고 벌지 못했던 이익을 한꺼번에 이번 하반기 내년도 들어가면서 많이 벌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IL은 신규 고도화 설비의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포인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PX라든지 BTX 같은 제품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유사가 하고 있는 정유 제품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윤활 기유 제품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 뚜렷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탑픽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화학업체들 그리고 정유업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효성 TNC 효성화학, 롯데정밀화학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익 체력이랑 시황을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시황 반등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역발상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희 섹터에서는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